생존 우선순위 뉴스 2025년 3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미국이 점유율 확대, 유럽이 최대 상대로 트럼프는 가장 타당한 해결책은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 유럽은 미국 도움 없이 방어 못하는 5가지 요인, 방위력 강화로는 부족, 초기 사업비 65조 원 드는 1300km 가스관, 한 참여된 관세 돌파구, 대사업성 바닥에 갈등이 있습니다. 국회 공수처 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부정선거 논쟁 한창인데 민주당 재외선거인 전자투표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외친 패악정치, 이탄희가 써올린 공에서 시작 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미국이 점유율 확대, 유럽이 최대 상대로 CNN 일본판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리드를 넓히고 있다. 현재의 주요 상대는 유럽이 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세계 무기 수출의 43%를 미국이 차지해 2위인 프랑스의 4배가 넘었다. 2015년에서 19년 미국의 점유율은 35%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을 포함한 과거 5년간의 통계에서는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맹국이 수입한 무기의 거의 3분의 2가 미국제였다. 미국 무기 대다수 수출처가 중동이 아닌 유럽이 된 것은 20년 만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이후 미국산을 포함한 무기와 국산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2월에는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에 대해 스스로의 안전보장의 책임은 스스로 지도록 강요했다. 미국은 계속 나토에 진력할 의향이지만 의존을 조장하는 불균형한 관계는 이제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헤그세스는 말했다. 이건 미국 공장에 포탄을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그 사진입니다. 트럼프는 가장 타당한 해결책은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 박국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12일 오전 1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12일부터 캐나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그 미국 미네소타, 미시간, 뉴욕주 일대 150만 가구와 기업에 캐나다가 송전하는 전기요금의 25%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이거에 대응하도록 50%까지 올려라고 지시했는데 몇 시간 만에 캐나다가 철회한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도 철회 그럼 한다 우리도 이렇게 돼서 바로 그 추가적인 뉴스가 박근하 기자가 한국경제TV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그 캐나다는 미국의 그 유제품에 대해서 250%에서 390%에 이르는 반미국 농민 관세를 지금 현재 매기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2천억 달러를 매년 방위비로 캐나다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되냐. 계속 우리가 그런 돈을 쓴다면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재 캐나다 국가는 주 국가로 대표국이 되면 된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려는 트럼프의 의지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유럽은 미국 도움 없이 방어 못하는 5가지 요인, 방위력 강화로는 부족. 옷가잡기 연구소에서 웨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월 19일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해가지고 했는데 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스스로 방어하기는 꽤 그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예로 하나로 2013년 프랑스가 말리에서 군사 작전을 펼쳤을 때 미국의 장비 수생을 의뢰하고 프랑스 전투기 급유에 스페인에 기반을 둔 미군 공중 급유기를 자주 사용했다. 이런 등 그래서 그 2월 17일 날 그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유럽 평화군 유지군을 휴전이 돼서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답니다. 문제는 유럽의 군대가 80년간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도록 편성되고 훈련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보다 시급한 문제는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9만여 명의 부대를 갑자기 철수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시급한 리스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 바이든이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국가에 파견한 2만 명의 미군을 트럼프가 철수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럽 방위령 강화에도 늦지 않고 그래서 5가지 그 요인으로 스스로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감시 정찰. 이것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방공 시스템도 그렇다. 현재로선 미국의 패트리어트, 사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수송 및 기타 병참 장비가 이것도 미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군사산업 생산 능력도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핵 억제력을 얘기하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가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헤게모니는 프랑스가 가져야 된다는 거에는 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단점도 그런 표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중국의 영향력 침투에도 이용되는 것이다. 이미 그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시 정리해 본 건데요. 향후 미국과 러시아가 맺어지고 EU와 중국이 맺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대립이 되면은 누가 이길까? 근데 미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중국 죽이기다. 그래서 EU가 중에 붙으면 결론적으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사업비 65조 원 드는 1300km 가스관, 한 참여대 관세 돌파구대 사업성 바닥, 박상훈, 이종혜, 이현우, 박준희, 김영주 무려 5명의 기자가 달라붙어서 문화일보에서 3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프루도베이 가스 아시아 운송 판매 1970년대부터 사업 논의했으나 경제성 없어 미 빅오일도 철수. LNG 수입량 많은 한국, 일본 등 트럼프 투자 압박 대상에 올라 개발에서 공급까지 10년 이상 소요 예상, 가스 시장 상황 예측도 힘들어 한국 실무협의체 통해 조율 방침이다. 여러 가지 10가지를 나열했는데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은 알래스카 LNG 개발 추진 배경은 알래스카가 가진 지리적 이점으로 꼽힌다. 여기 그 가스관을 여기는 이제 동토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래도 배가 그 부동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액화 시설 부두에서 아시아 쪽으로 그 직방으로 알류산 열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오면 된다. 그러니까 운송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저는 그 우리나라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 가스관 사업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미군 또 기지가 있어가지고 그 지리상으로도 그 천혜의 요새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앞바다에 또 그 섬이 있기 때문에 에, 이 여기를 공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대 석유 회사들이 업에서 철수한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뭐 배럴당 100억, 100달러 수준이 되면은 높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가를 그 트럼프는 좀 내리려고 그러죠. 어, 그런데 이 북극이 조금 더 그 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좀 녹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이 문제 이것 때문에도 그 여기를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이 참여한다면은 동맹국으로서 그것은 안보하고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업성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국을 투자 원하는 국가로 지목했나? 기침. 무역협회가 그 통계를 낸 2023년 국가별 LNG 수입량을 보면은 호주에서 1140만 톤, 카타르에서 888만 톤, 말레이시아에서 613만 톤, 미국에서 564만 톤, 오만에서 473만 톤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사업 어느 한국이 참여할까? 예상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ENS, GS 에너지 등이 꼽힌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북극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구두상으로 말씀드린데도 이것은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다. 열 번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왜 화석연료에 집착하나? 아, 환경보호단자들의 그 얘기는 이젠 무시를 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석유를 또 뽑아내자.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거로 해서 세계 시장을 자기네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라는 거죠. 국회 공수처 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라고 유익원 방극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은 뭐 자관 그 사법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국가 중대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으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들은 그 졸속 또는 불법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도 사법 절차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영 우선, 결과만 능, 속도 중시 등 정치권의 후진적 문화가 사법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했다고 평가한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 취소,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 탄핵 헌재, 탄핵 심판은 끝까지 졸속 재판 논란, 이제라도 절차 지켜 정당성 확보해야 이런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3원을 요즘 자주 그리는데 현재 이게 크기가 세 개가 거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상대적 크기가 지금 입법부가 너무 커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행정이 쪼그러들고 탄핵 30번 당하면은 뭐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국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나라를 이끌겠다. 음, 호수아비 만드는 거죠 정권을. 거기에 이제 사법부가 이제 달라붙어 있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교차점이 지금 없습니다. 자정장치가. 이게 크기가 상대적으로 서로 맞아야 자정장치가 가동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자정장치가 없다. 이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에, 너무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음, 그것이 결론이에요. 세력 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그래야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쪽이 커지면은 행정이 커지면은 행정 독재, 입법부가 커지면은 입법부 독재, 사법부가 커질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사법부의 그 좌빨 사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는 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죠. 그래서 세 가지 윤 대통령 수사 탄핵 심판서 드러난 절차적 흥결,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두 번째 법원 난동 사태 부른 영장 쇼핑 의혹, 세 번째 헌재에 끊이지 않는 졸속 재판 논란, 국회 공수처 헌재라고 언급하면서 사진에는 국회는 뺀 사진 편집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싶네요. 왜 윤 대통령 사진을 했냐 이게 공수처 책임자였고 헌재 재판관인데 야당 얼굴을 국회의원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런 편집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재명이를 넣든지. 단독 부정선거 논쟁 한창인데 민주당 재외선거인 전자투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오승연 기자가 뉴델리에서 3월 11일 날 09시 2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재외선거인의 우편 전자투표 도입 근거 마련, 전자투표 보안 한계 방안 마련 대 적극 검토,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해킹 경고, 채용 비리도 여당 선관위 신뢰 회복이 먼저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거를 개정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보팅, 한국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등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이런 선거를 관리할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계속되는 선거관리부실 의혹, 제기 중심에 전자개표기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선관위의 채용 비리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22대 총선에서도 좀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20대 대선에서도 이 전자투표는 야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그때 간신히 됐지만 재외선거 결과는 부재자 투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59.8%나 득표를 했고 윤 대통령은 36.2%에 그쳤다. 이게 이렇게 그 큰 차이가 있겠느냐. 어, 그런데 어떻게 그 국내 투표에서는 또 그렇게 됐느냐. 이 전자개표기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넌 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박사는 못하고 박사과정 수료했다. 근데 2019년에 한국감사협회 자랑스러운 청백리상 이게 뭐 전공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의정부 시을구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데 61년생 나이는 조금 먹긴 먹었네요.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외친 폐악정치 이탄희가 쏘아올린 공에서 시작. 송학주 기자가 뉴델리에서 보도했습니다. 좌파 사법카르텔 핵심 국제인권법 연구의 해부 첫 번째 시리즈로 윤 대통령 석방되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협박 나선 야당 국정마비시킨 29번째 탄핵 동호자가 30번째 탄핵 예고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이끈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에서 시작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좌파 사법 카르텔의 핵심 멤버였다.
형사 블랙리스트로 사법부 요직 장악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라고 요약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윤 정부 30번째 탄핵 예고에 심 총장은 사퇴 안 하면 탄핵, 국정마비 시킨 29번의 줄탄핵, 결국 계엄 빌미,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시킨 이탄이 의회 독재로 국가 파탄 초래, 밀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을 막아 민주주의를 구한 수호자처럼 행세하지만 탄핵, 이 특검법, 정치적 무기로 의회 독재 형태의 국정을 국가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법학자들은 얘기를 한답니다. 아들 며느리, 아들 지인까지 줄줄이 마약이건 김지영 기자가 MBN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은 보였다. 경찰은 국립사학수사연구원에 이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범행 계획,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생긴 의원인데요. 이철규 씨, 1957년생이네요.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국회의원을 해먹는 모양입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출신이다. 뭐 법을 한 모양인데 법률 대상 사법개혁 부분 이런 거 했었고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치인들은 그 가족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좀 모범이 돼야 됩니다. 가족까지 그거 안 하면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스크 그룹이 홍보 위기에 직면하면서 도지 내부의 혼란이 대중의 시야에 퍼졌습니다. 도지가 좀 내부에 혼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자베스 드로스킨, 파이즈 시디키, 에밀리 데이비스 3명의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역사가 내러티브를 바꾸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을 친절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한 사람은 정치적 현실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삭감이 혜택을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비판은 받을 수 있다. 또 도지 배당금 아이디어를 개발한 투자회사 아리조리아의 CEO인 제임스 피스백은 사람들은 1,000억 달러에 공감할 수 없지만 자신이 급여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지가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돈을 뭐 600달러인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도지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결합하여 기관 내 프로젝트를 분사함으로써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디지털 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 이 도지가 정부 효율화 기구라고 하는데 결국은 강력한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무료로 신고하는 미국인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옵션. 저도 우리나라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름대로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종합소득세 이런 신고 절차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래도 근데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좀 버벅대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뭐 세무서한테 맡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드는 인공지능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가버먼트 팀의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자, 인공지능 우선순위 지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AI 정보 이런 거가 이제 향후 나타날 이 전자정보 소수의 인원으로서 그 쓸데없는 공무원들을 다 제거하고 핵심 요인들이 이 국가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라이브 인터뷰를 마친 BBC 아빠를 기억하시나요? 벌써 이게 8년이 지났네요. 그의 아들과 딸이 모두 자랐습니다. 요때 안경 쓰고 있던 역의 딸이고 이제 뒤에 있는데 애들이 많이 컸네요. 항상 그렇듯이 아내와 저는 수년 동안 아이들에게 대한 친절한 말씀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밥. 헨리는 2025년 직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의 무슨 대학 교수죠? 그 국제정치학 뭐 이런 거로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인 부인이 그때 재밌는 그것도 최근에 다시 그 유튜브에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후쿠시마현 최대 규모의 피난소에서 감년, 만년 부서져 가는 이재민의 마음이 맞섰던 남성. 이제 피난소에 한 3천여 명이 그냥 막 모이다 보니까 뭐 노로바이러스에 그이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극한의 거대 피난처였다. 요게 이제 후쿠시마현 중앙 텔레비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피난소에서 생명을 지키는 대처를 시작한 아마노 씨. 음, 요 분인데 이게 좀 지나가지고 요만큼 더 늙으셨네요. 대피자 명단 없어 행정 직원도 피폐. 그래서 그 대피소에서 사람다운 그런 삶을 위해서 그 많이 노력한 그런 거를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붕괴된 커뮤니티, 부서져가는 피난민의 마음, 외톨이가 되게 하지 않는 것이 웃는 얼굴을 되찾는다. 이런 그 활동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류의장 제공과 자치 활동의 촉진은 생명을 지키는. 근데 문제는 100년 변하지 않는 일본의 대피소 개선은 개념상으로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언젠가 닥칠 죄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에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자, 일본은 그 지진과 화산, 그게 항상 뭐 평상시 일어나는 일이니까 또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실제 이제 그게 에,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공동체 커뮤니티가 운영해야 되는 건지 좀 더 매끄럽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 재해 대책 내지 그 대피소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 시리아 신구 세력 충돌 틈타 적경지 공습 박미영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국경 근처를 공격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자산이 시리아 남부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라서 선제 타격을 했다. 그런데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이 사람이 군복 입고 있다가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니까 아예 양복을 다 갈아입었죠. 애초 시리아가 영내 혹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확장주의적 의도로 시리아 영토로 진군한다면 전 세계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비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리아는 지난 6일 서부 라타키아 일대에서 아사드 전 대통령 충성파가 일으킨 소요 사태로 며칠간 혼란을 겪었는데 지금 그 임시정부의 그 대통령이 있던 그 HTS 세력이 시리아 과도 정부는 전날 아사드 지지 세력 진압을 위한 군사작전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 그런 국경 근처에서 그런 게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를 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우크라 30일간 휴전한 동의 미는 군사지원 재개
김예슬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미 우크라 공동성명 광물협정 조속 체결. 루비오 장관 공은 이제 러시아에 넘어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중에 이번 주에 소통할 계획이라고 또 밝혔답니다. 어쨌든 광물협정이 되면은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한다. 군사 지원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그 군사 작전을 하려면은 미국의 그 적외도 위성 통신만 이거를 그 서비스를 그 머스크가 그 제공을 안 하면은 에,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완전히 러시아한테 다 점령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푸틴이 또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점령한 땅에서 광물 저기 개발하시래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광물을 대체하려고 지금 묻은 애를 쓰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중국이 흔드니까 전 세계를 히토리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은 결국은 이런 우크라이나 평화라든지 광물을 욕심을 내는 것은 중국하고 관련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생존하려고 그러면은 현 지구에서 안정을 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중 친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이 저는 뭐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황야의 무법자가 되는 거죠. 그린티 이스트우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은 저게 멕시코 산적인 그 페르난도 산초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다. 네가 그린티 이스트우드다. 그래. 그래. 더티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자. 그 수밖에 더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 전인대 유명무실 레우회원 3기째 반환 반이 정도 경고했는데 강권자세 지속 시정권 지지통신 외신부인데 한마디로 표현이 일강체제 이거에 의해서 형해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얘기인데 이 해자는 그 해골할 때 해자예요. 해골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그 해골이 됐다. 이게 뭐 인간인지 뭔지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36조에 넘는 국방 예산은 승인이 됐고 서열 3위 조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염병으로 불참했다. 그래서 전인대가 폐막이 됐다. 새로운 맛은 하나도 없었다. 이 당 회의에서 이미 나온 얘기 그냥 하는 거다 형식적으로. 전국인민대회라고 해서 뭐 인민을 위한 당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각급 각지에서 온 그 이 당 대표들은 형식적인 발언 시진핑이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읊는 정도 어, 국내외에서 강권적인 방침을 유지하는 습정권 어, 그 한자로 우리는 습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C라고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만은 향후 중국의 압력을 강하게 하는 트럼프 미 정권과의 대립 격화도 예상된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대적 크기가 서로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이 교차점인 자정 장치가 들어갈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이게 실패하고 있다. 성관이도 이 자정 장치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성관이도 그게 치외법권 지대가 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도 그 오열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어, 그게 아주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감시를 하기도 어렵지만은 뭔가 견제 장치가 있어가지고 자정 장치로서 이게 선관위도 그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